추석 귀성과 귀경길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역대 가장 많은 586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자정쯤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1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도 한반도 긴장 격화와 남북관계 파국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며 대남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30년 뒤엔 인구 감소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는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미 통상당국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놓고 두 번째 협상을 벌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압박 속에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당일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날씨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쟁반같이 둥근 달은 못 보지만은 마음만은 풍요롭게 보내셨을 걸로 믿습니다. 지금 길 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직 연휴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넉넉한 마음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전 끝까지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뉴스룸은 추석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이 역대 최대라고 하죠. 차례를 마치고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과 또 성묘객 등 교회로 나가는 차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아까 낮 시간 고속도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막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이 8시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체가 절정에 달했던 오후 4시와 비교했을 땐 지금은 다소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수도권에서 오고 가는 차량이 각각 55만 대씩 모두 11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오후 8시 현재 70%에 가까운 차량이 수도권을 빠져나갔거나 이미 진입한 상태여서 도로 상황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밤 안에는 정체가 완전히 풀릴 것 같습니까? 네, 도로공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기성길의 경우엔 밤 11시에서 자정쯤에, 반대로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은 새벽 1시에서 2시쯤 일부 구간의 정체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모두 586만 대의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석 당일보다 51만 대, 약 10%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1969년 고속도로가 개통한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도로공사는 내일부터는 기성길 차량은 다소 줄겠지만 귀경길 정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또 송편을 나눠 먹던 추석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고 차례를 지내는 대신에 가족끼리 호텔에 머물거나 나들이에 나선 모습도 더는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연남동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친구와 셀카를 찍거나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연휴를 즐깁니다. 평소 주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따로 차례는 지내진 않았고요. 네. 그냥 저희 가족끼리 그냥 근처에 있는 이제 호텔에서 이제 일명 그 호캉스라 그러죠. 호캉스에 쥐고 여기 근처에 있는 여기 공원이 연트럴파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처음 나와봤거든요. 네. 휴일에 북적이는 영화관도 분위기는 과거 명절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댁은 차례를 안 지내는 곳이라서 간단하게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어머니께서 아기 봐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데이트하러 나오죠. 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3년 조사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추석에 대한 생각도 과거와 달라져
10명 중 6명이 추석은 연휴의 하나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인천공항은 긴 연휴 기간을 해외에서 즐기려는 여행객이 몰리면서 역대 최다 이용객 기록을 이틀 연속 경신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과 경남 창원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음주 사고는 추석 연휴 때 평소보다 8%가량 더 일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이 충돌 당시 충격으로 움푹 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대전시 복명동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소나타 승용차를 몰던 27살 김모 씨가 불법 유턴을 하던 SM7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시간 뒤인 새벽 3시 반쯤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입니다. 만취 상태의 23살 이모 씨가 몰던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이 씨는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평소보다 7.9% 늘어났습니다. 또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추석 당일 가장 많았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혹시 오늘 차례를 지낸 뒤에 음복을 하고 운전대를 잡지는 않으셨겠죠?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도 사람만 다치지 않으면 주로 벌금형에 그쳐왔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엔 법원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실형을 받는 비율이 뛰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잘 봐두셔야 할 기사가 아닐까요? 이윤석 기자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도 당당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합리적인 거에 대해서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면허가 취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아니라면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최근 법원의 판결 추이는 다릅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자 중 징역형을 받은 비중은 2012년 5.2%에 그쳤지만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엔 10.4%, 올 상반기에도 10.7%를 기록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비중도 2012년 22.8%에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벌금형의 비중은 42%에서 26.7%로 크게 줄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데요. 음주운전만으로는 강하게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정도에 상관없이 중죄라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선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2007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이른바 14선언을 발표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의 끝은 보이지 않고 북한은 오늘도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10년 전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14선언 10주년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4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하지만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이 높아진 건 비극이라며 그 책임이 남한과 미국의 무모한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투트랙 전략을 모순이라고 비판한 뒤 이전 정부들의 대북 정책처럼 총파산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0주년을 맞은 14선언이 빛이 바랜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떠넘긴 겁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14선언 10주년 기념식을 마친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임진각을 찾아
이산가족 문제부터 풀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자고 북한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북한은 과거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핵실험 등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까지 맞물려 있어서 이번에도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일단은 우세합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1차 북핵 실험은 2006년 추석 사흘 뒤였던 10월 9일 감행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추석 엿새 전에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의 추석 도발이 잦은 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추석 전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평시와 다른 틈을 타 더 큰 충격을 주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연휴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도 오는 11일 전후에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정보 분석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노동당 창건일 이틀 전인 8일이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유엔 주재 자성남 대사는 미국 뉴욕 시간으로 3일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북한 봉쇄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더 큰 용기만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한 북한이 정말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현재로선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범이 얼마나 철저히 범행을 준비해왔는지가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있던 방은 공연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스위트룸입니다. 범행 사흘 전 호텔에 도착한 패덕은 경찰이 들이닥치는 것을 미리 알기 위해 복도와 방 안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현장 주변의 통행이 허용되면서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한 호텔방 창문이 깨져 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총기 23정과 창문을 깨기 위한 망치가 발견됐습니다. 총격범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조준경과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반자동 소총에 설치하면 1분에 800발까지 연달아 쏠 수 있는 자동화 장치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현장 주변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신원이 속속 확인되면서 슬픔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I chose to decline for reasons God only knows. But I'm just heartbroken that this has happened to our city. 그렇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미궁입니다.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동거녀인 마리로 댄리에 대한 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필리핀을 여행 중이었던 댄리는 현지 시간 3일 밤 미국으로 돌아와 경찰과 FBI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대형 총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국에선 총기 규제 논의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돼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총기 규제 논의가 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49명이 숨진 올랜도 나이트클럽 참사부터 오하이오 일가족 살해 사건, 그리고 이번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까지 미국에선 해마다 4명 넘게 희생된 총격 사건이 평균 하루 한 건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사 때마다 총기 규제 주장이 나왔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미국 최대 이권단체인 전미 총기협회 로비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빗발치는 총기 규제 요청에 즉답을 피하며 시간 벌기에 나섰습니다. The police department has done such an incredible job, and we'll be talking about gun laws as time goes by. 총기 규제에 나서기보단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오른팔이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가 총기 규제로 입장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CNN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검시소와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 중에 우리 국민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우리 국민 8명에 대해서는 계속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괌에서 우리나라 현직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차 안에 어린 자녀들을 내버려 둔 채 쇼핑하다 적발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 괌의 한 마트 주차장입니다. 소방관들이 차 안에 방치된 어린 남매를 구조해냅니다. 땀에 젖어 기진맥진해진 아이들은 질문에 대답조차 못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구조된 6살 남자아이와 1살 배기 여자아이의 부모는 모두 한국인입니다. 현직 판사와 유명 로펌 변호사로 휴가차 가족여행을 왔다 아이들을 두고 쇼핑을 한 겁니다. 현지 언론은 부모들이 신고가 접수된 뒤 45분 만에 나타났지만 경찰에는 3분만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ourt documents state the parents told police they turned off the car engine, rolled up the windows, and left their children locked inside while they shopped.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6살 이하 아동을 보호자 없이 차 안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현지법을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다만 현지 법원은 이들 부부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아이들 아동 학대가 나쁘지 않고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학대 혐의는 기각되고 이들 부부에 대한 정식 재판은 오는 2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부터 한미 통상당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놓고 두 번째 협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FTA 폐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우리 측 협상단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즉각 개정 협상에 착수하자는 미국 측과 FTA 효과 연구가 우선이라는 우리 측이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1차 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오늘 양국 협상단이 다시 만납니다. 미국 측은 한국과의 입장 차만 확인했던 1차 회의와는 달리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개정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 카드를 접은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미국 측 FTA 협상단에게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한국에 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공동 연구한 뒤 개정이 필요한지 판단하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교역 평가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미 FTA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도 면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엔 한미 FTA 효과 조사와 개정 협상을 병행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목포신항 작은 컨테이너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은 찾아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을 기다리며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로 정성스레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현장에서 7개월째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이 밝자 세월호 가까이 다가선 권호복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습니다. 동생 재근 씨의 트럭이 발견된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컨테이너로 향합니다. 차례상엔 조카 협규가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상에 올릴 술 대신 콜라도 사왔습니다. 미 수습자 가족은 목포신항 안쪽에 마련된 작은 컨테이너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 수습자 5명을 기다리는 4번째 추석 차례를 지냈습니다. 괴물 같다던 세월호 옆에서 맞는 7번째 명절인 셈입니다. 이번 연휴같이 길면은 진짜 같이 놀고 다니고 여행도 가고 했을 텐데 이제 그게 아쉬운 거죠. 목포신항엔 연휴 기간 내내 평소 주말보다 많은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은 경기도 안산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그날을 기려 오후 4시 16분에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일요일부터 연휴 기간 중단했던 미수습자 수색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추석에 가족과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상가족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추석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했지만 북측의 응답이 없어 이상가족들은 올 추석에도 그리운 얼굴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올해로 81살인 서태숙 씨 집엔 유독 가족 사진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북에 두고 온 큰언니 생각만 하면 항상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밥이나 먹나 그런 생각이 나. 밥도 못 먹을 것 같은 거. 언니를 꼭 한번 찾아보라고 그 얘기를 꼭 하고 돌아가시다. 얼마나 가슴이 못이 박히겠어. 일사후퇴 때 어머니와 두 동생과 헤어진 박성근 씨는 66년이 지나도록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릅니다. 명절 때면 더 슬프지. 딴 사람들이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뭐 처갓집 간다, 뭐 다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린 갈 데가 없는 거지. 개성에서 22km 떨어진 임진강 망배단은 올해도 합동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곳에만 서면 감정이 북받쳐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고향을 못 가니까 여기라도 와서 군대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흔적없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현재 이상가족 13만 명 가운데 생존자는 절반도 되지 않고 생존자 10명 중 6명은 80대 이상 초고령층입니다. 해마다 2,400명 넘게 북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지만 이상가족 상봉 행사는 2015년 10월에 열린 게 마지막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52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에 그쳐서 OECD 국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는 지자체들의 존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이 30년 후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소멸 위험 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졌고 특히 전남은 0.5 미만으로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지자체들의 살아남기 위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50%가 넘는 전남 고흥군 두원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현재 이 학교의 학생 수는 41명인데요. 면 전체 인구 3,200여 명 중 1%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마을에는 노인들만 보일 뿐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쉬운 아비 지금 제일 적고 그다음에 여기 60대가 몇 사람 되고 그다음에 70 이상, 80. 고령화 비율이 3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흥군은 다양한 대책에도 해마다 1,000여 명씩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한때 25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6만 6천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출산 장려 위주의 시책이 한계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인구정책 전담 부서까지 신설했습니다. 청년 귀여인을 위한 어장 무료 임대 등 인구 유입 시책도 마련했습니다. 인근의 장흥군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49세 이하 부부가 3년 이상 거주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대로 인구 정책을 펴지 않으면 저희 지자체의 미래가 사라진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지자체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인구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명절만 되면 대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지자체들도 연휴 기간에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 날을 최소화하고는 있지만은 양 자체가 워낙 늘다 보니 역부족입니다. 때문에 명절에 당직을 서는 미화원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길을 나선다고 하죠. 사실 분리수거만 잘해도 쓰레기 양을 확 줄일 수 있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한 지자체에서 동네를 돌며 분리수거 그룹 과외를 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윤두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선물 포장지에 과일을 싼 스티로폼 등 추석을 앞두고 나온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미화원들이 동네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작은 트럭 한 대가 종량제 봉투로 가득 찼습니다. 종량제 봉투 하나를 뜯어보자 페트병과 비닐, 캔과 같은 대부분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잘 버릴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줘 쓰레기 배출량이 확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공원에 모여있는 마을 주민들 앞에서 동네에 있는 분리수거 봉투를 무작위로 가져와 풀어봅니다. 내가 배출한 혹은 이웃에서 내놓은 봉투에는 비닐이며 플라스틱이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분류를 하는 도중에 이런 것도 재활용이 될까 하고 혼동스러운 품목이 나오면 족집게처럼 알려줍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이렇게 쓴 내열 용기들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이렇게 헷갈려하시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제품이기 때문에 분류를 꼼꼼히 하니 종량제 봉투 3개가 1개로 줄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올해 초부터 마을을 돌며 분리수거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올해 8월까지 나온 생활쓰레기 양이 지난해보다 7.1%, 1,421톤 감소했습니다. 잘한다고 잘 했는데도 오늘 보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비누리를 하게 되면 색깔 있는 건 안 되는가 싶어. 색깔 있는 것도 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많이 느끼고.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분류하는 것.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살인 개미로 불리는 외래 붉은 불개미가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됐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유입 경로와 확산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인 오늘도 외래 붉은 불개미가 처음 나온 부산항 간만부두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부두 전체 87개 구역 가운데 오늘까지 64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추가로 발견된 불개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의 핵심인 여왕 불개미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개미가 다른 곳으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대상을 더 넓혔습니다. 해외에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전국 22개 항만에 이어 경기 의왕시와 경남 양산시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도 불개미를 유인하기 위한 덫을 설치했습니다. 4명인 전문가 그룹도 10명 이상으로 보강해 현지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개미의 유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간만부두로 들어온 컨테이너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역추적하고 불개미의 유전자 분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10년 넘게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용의자들이 최근 잇따라 검거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수사 기법 등이 발전한 결과인데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이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 뒤편 바닷가. 이곳에서 2002년 5월 31일 마대자루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대 여성의 시신, 칼에 찔리고 배인 상처가 30곳에 달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사라진 건 열흘 전 밤 10시쯤 커피숍에서 일을 마친 뒤였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다음 날 커피숍에서 100m 떨어진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용의자는 피해자의 통장에서 296만 원을 인출했고 시신 발견 뒤에도 여성 공범 2명을 시켜 적금 500만 원을 추가로 찾아갔습니다. 일단은 뭐 낯선 사람이니까 창구에서 조금 소란도 좀 있고. 하지만 유일한 단서인 CCTV 화질이 떨어진 데다 2차 인출을 막지 못하는 등 수사에 허점이 생기면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난 8월 경찰은 잠복 끝에 용의자 양 씨를 체포했습니다. 2002년 여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멈췄던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2016년 2월 SNS 공개 수배였습니다.
CCTV 사진이 있으니까 요즘 매체가 잘 발달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공개 수배를 한번 해보자. 한 달 만에 공범 여성을 알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수사팀은 은행 주변 통화 기록 15,000건에서 이들 여성과 통화한 남성, 용의자 양 씨를 확인했습니다. CCTV 사진과 얼굴을 3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15년 전 은행 전표 글씨와 최근 필적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2005년 5월 발생했던 60대 여성 살해 사건은 지문에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용의자가 피해자를 묶었던 테이프에 남긴 유일한 단서 1cm짜리 반쪽 지문. 당시에는 분석이 어려웠지만 12년간 발전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에 결국 범인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한국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을 대놓고 베끼는 중국 방송사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중 관계를 이유로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자 무단 표절은 더 심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심천 위성 TV의 주방의 비밀입니다. 유명 셰프들이 15분 내에 초대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며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진행 방식은 물론 무대 구성과 촬영 방식까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판박입니다. 유명 가수들과 모창 가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동방위성TV의 은장적 가수는 히든싱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 포맷 표절 현황에 따르면 중국 방송국들의 무단 표절로 피해를 입은 한국 TV 프로그램들은 29개에 이릅니다. JTBC의 비정상회담, TVN의 윤식당, 엠넷의 쇼미더머니 등 인기 프로그램들이 모두 베끼기 대상이 됐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는 이런 무차별 베끼기는 중국 당국의 한한령 이후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4년 전에요. 중국 당국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식 판권 수입 대신에 이렇게 표절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 커플의 민박집 운영기를 다룰 후난위성TV의 친해적 객잔도 효린의 민박 표절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방영을 시작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번호 이동을 한 휴대전화 사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중저가폰에 보조금을 올리면서 재등장한 공짜폰 효과가 큰 걸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몰리면서 본격적인 보조금 인상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이번 주 초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이 밀집한 상가입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사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달 1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자 이동통신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단말기를 개통한 첫날인 2일 하루 동안 번호 이동 건수가 2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과열 기준인 하루 2만 4천 건보다 15%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주말 개통 물량까지 포함해 이틀치 개통 물량이 몰린 점을 고려하면 아직 과열 양상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개통이 되지 않는 추석 연휴 이후 6일부터 개통이 재개되면 밀렸던 고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통사들과 단말기 제조사들은 대목을 앞두고 단말기 가격 조정에 나섰습니다. 구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고 공시 지원금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신형 프리미엄 폰의 보조금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9일까지 특별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지난 2015년 말 54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한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 정부가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쿠바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 전합니다. Cuba has a responsibility under the Vienna Convention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our diplomats and our diplomatic families.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3일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쿠바 외교관 15명의 추방 명령을 내리고 일주일 내에 미국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쿠바 아바나 주재 미 외교 인력과 가족 21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심각한 청력 손실, 뇌손상, 두통과 이명 같은 증상에 시달려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쿠바가 정상인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고급 장비, 이른바 음파 무기를 설치한 것 아니냐는 것이 미국의 의심입니다. 이미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을 60% 축소한 미국은 이번엔 미국 내 쿠바 외교 인력까지 추방한 것입니다. 쿠바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ntregadas por la parte estadounidense han llevado al comité de expertos cubano a concluir que estas son insuficientes. 미국은 쿠바와 외교적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의 이번 조치를 두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양국 간에 조성됐던 해빙 무드가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몇 달 전 눈이 반쯤 풀린 상태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결과였습니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의 사인도 이 진통제 중독과 연관됐습니다.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와 전쟁을 선포해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연령층에 관계없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It's a national emergency. We're going to spend a lot of time, a lot of effort, and a lot of money on the opioid crisis. 마약성 진통제는 헤로인, 아편둔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마약 유사 물질입니다. 수술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완화에 쓰이는 유용한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하루 142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마약성 진통제 확산을 조장한 혐의로 5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e overdose rate has doubled in the last 5 months. There's no one excluded. This is happening to every socioeconomic class in our community, every age. 청소년들에게도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미 질병관리센터 조사 결과 15에서 19세 청소년의 경우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사망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인 밀집지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한 해 241명이 희생됐을 정도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위험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수방관하다가는 평범한 가정을 파괴하는 열병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싶다. 이른바 탄력근무제죠.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 직장인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성의 80%도 이를 원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탄력근무제를 갖추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곧 현실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의 한 통신회사가 탄력근무제 시험의 날을 도입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싶은 장소와 시간을 고릅니다. 집에서 화상통화를 할 수도 있고 아예 새벽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국 컨설팅 업체가 성인 3,000명을 조사했더니 남성 5명 중 4명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길 원했습니다. 원하는 날 레저나 학습에 시간을 더 쓰고 싶어 하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로이드 같은 금융회사는 사원 모집 공고부터 탄력 근무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근무 방식으론 일주일에 며칠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매일 근무 시간을 다르게 하자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대형 사무실을 유지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직장인의 43%가 탄력 근무 중입니다. 주로 통신이나 컨설팅, 디자인, 글로벌 뷰티 기업이 선도 직종입니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기술의 발전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뛰어난 인력을 확보하는 게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업종의 성격에 맞는 유연한 근무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자크 뒤보셰, 요아킴 프랭크, 리처드 핸더슨 등 3명이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용액 속 생화학 분자를 고화질로 영상화할 수 있는 저온 전자현미경을 개발한 공로로 이들에게 노벨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6.4% 늘었지만 세종시는 이에 4배 가까운 23.2%가 늘었습니다. 세종 다음으로는 제주도, 울산, 부산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대표적인 서민술인 막걸리와 소주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막걸리 소비량은 8만 8천 킬로리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소주도 올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새로 문을 연 가게만 골라 개업 축하 화분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에코스 차량을 타고 최근 개업한 서울 노원구 일대 커피숍 등을 돌며 화분 6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집을 꾸미려고 화분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뇌물과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센터장 지헌철 박사에게 징역 14개월과 벌금 15,000달러, 보호감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박사는 미국과 영국 기업으로부터 11억여 원의 자문료를 받은 뒤 미국에서 자금을 세탁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프로야구 가을잔치 포스트 시즌이 내일 마산구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첫 대결은 4위 NC와 5위 SK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입니다. NC는 나성범 선수, SK는 최정 선수가 공격에 선봉에 설 예정입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올 시즌 SK 타자들은 막강한 홈런 군단의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SK 최정은 홈런 46개로 2년 연속 홈런왕에 올랐고 그중 10개를 NC를 상대로 뽑아냈습니다. SK의 팀 홈런은 234개로 10개 구단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이에 맞선 NC는 나성범을 앞세워 SK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3년 연속 100득점을 달성한 나성범은 올 시즌 타율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SK전에선 안타 24개와 타율 4할 5푼 3리로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 1차전 선발 투수로 NC는 맨쉽, SK는 켈리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 맨쉽은 올 시즌 SK전에선 한 차례 등판해 6이닝을 3실점으로 맞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올 시즌 탈 3진왕에 오른 SK 켈리는 NC전에서 한 차례 나와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시즌 4위를 차지한 NC는 한 경기만 이기거나 비겨도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 3위 롯데와 대결합니다. 반면 5위 SK는 두 차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모두 이겨야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부상에 시달리던 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가 부활의 날개를 폈습니다. 오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도마 부문 최고점으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양학선은 오는 9일 결선에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도전합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양학선이 도마를 짚고 날아올라 세 바퀴 1080도를 돌았습니다. 착지는 매트에 꽂히듯 깨끗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썼던 양학선 기술이었습니다. 1차 시기 15.6점. 세계선수권 예선 최고점을 받은 양학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양학선은 5년 전 한국 체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도마의 신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 리우 올림픽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아예 출전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재활을 통해 다시 일어선 양학선은 세계 정상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전히 허벅지가 완전하지 않아 두꺼운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섭니다. 투혼을 새긴 양학선의 무기는 자신의 이름을 딴 양학선 기술입니다. 3년 만에 세계 선수권에 출전한 양학선은 오는 9일 결선에서 개인 통산 3번째 금메달을 꿈꾸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씨 때문에 현재 보름달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제주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둥근 보름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려 보름달은 서울 등 중부와 전북 지방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밤 11시 30분에 가장 높이 떠오른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7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한낮에도 23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구름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라도와 경남 서부는 밤부터 비가 오고 모레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남해안 20에서 60mm, 강원 영서와 충청도, 남부지방 5에서 30mm입니다. 비는 모레 저녁 대부분 그치지만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바람도 비교적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 포근해집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추석 당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